꺼져. 30년 동안 뭘 했어? 애 하나 못 낳고 이 집에서 밥값이나 했냐?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반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딸뻘 되는 나이였어요. 위자료는 이걸로 충분해. 시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허물어진 기와 무너진 담벼락. 120년 된 폐가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시부모 병수발하고 명절마다 20명 상 차리고 그 30년의 대가가 폐가 한 채. 그런데요. 그 폐가에서 저는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 집을 저한테 줬는지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몸이 시간을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부엌에 불을 켜고 밥을 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갓 지은 밥이 아니면 드시지 않았거든요. 찬밥을 내가 왜 먹어? 걔도 안 먹을 걸 며느리란 게 내놓냐? 그 말을 들은 게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진지 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어머님? 시끄러워. 아직 6시도 안 됐잖아.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6시가 되면 다시 가야 했습니다. 밥이 식으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다시 데워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건 그게 힘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아침을 차리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양복을 꺼내고 넥타이를 골라드리고 구두를 닦았어요. 오늘 저녁 회식이야. 남편이 거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늦을 것 같으니까 문 잠그지 마. 네.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30년 동안 아침마다 나누는 말이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한 번도 다녀올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침묵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제 가슴에 칼이 될 줄은.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이게 뭐야? 식탁 위에 반찬을 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나물이요, 어머님. 어제 시장에서 내가 나물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시어머니가 반찬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른 반찬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30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잘 드려야 하는 건데 우리 태수가 왜 맨날 늦게 들어오는지 알아? 집에 오기 싫으니까 그렇지. 내가 뭘 해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식탁보를 닦았어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거든요. 대답하면 더 길어지고 침묵하면 그래도 끝이 났습니다. 애나 하나 낳았으면 태수가 그래도 집에 붙어 있을 텐데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온갖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험관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원인을 못 찾겠다고 했어요. 남편 쪽도 저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제 탓을 했습니다. 너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집안에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 말을 처음 들은 게 결혼 5년 차였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시누이 아이들이 왔을 때, 남편의 생일상을 차릴 때, 애가 없으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면 저는 그제야 잠깐 쉴 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뭘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욕 듣고 또 밥 짓고 반복, 끝없는 반복.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생각이 더 오래 남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예감이었다는 걸. 저녁 7시 남편이 회식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시어머니 저녁상만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다가 일찍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거실 정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더니 물을 마시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에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 누구지? 그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응, 나도. 조금만 참아.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알았어. 내가 잘할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든 척 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누웠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곧 정리할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지? 그리고 유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 갑자기 늘어난 회식, 새 양복들, 전에 없던 향수 냄새, 단서들이 하나씩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으니까.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부엌에 가서 밥을 안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 유진이라는 사람이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고. 바보 같았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남편과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서유진. 그날 밤 전화 속에 그 이름. 제 딸뻘되는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저 여자한테 자리를 뺏기는구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측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젊고 날카로워 보이는 남자였어요.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입니다. 성격 차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은 게 성격 차이예요? 시부모 병수바라고 명절마다 20명 상 차린 게 성격 차이예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피신청인 측 변호사는 없으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저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시댁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것마저 끊겼어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피신청인은 3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없고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잠깐만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그 집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남편 출근 준비하고 그게 경제활동이 아니면 뭐예요?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연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네.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건 의무입니다. 그걸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3만 번이 넘는 새벽, 수천 번의 식사 준비, 수백 번의 병원 동행, 그게 다 당연한 거라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거라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여기까지 오셨지? 어머님?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평생 봐왔던 눈빛이었어요. 경멸, 혐오, 그리고 승리감. 재산 분할 얘기가 나왔다면서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할 것도 없어?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는 이걸로 해.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허물어진 기와, 무너진 담벼락, 잡초가 무성한 마당, 폐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충북 청원에 있는 집이야. 120년 됐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안 땅인데 아무도 안 가. 부숴버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 내가 가져.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20년 된 폐가, 그게 30년의 대가라고. 어머님, 이건 너무, 뭐가 너무, 이것도 과분해.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30년 동안 밥값도 못했으면서 애 하나 못 낳은 며느리한테 뭘 더 줘?
그 말에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82년 인생을 사신 분, 저를 30년 동안 며느리로 부린 분, 그분의 눈에 저는 뭐였을까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 필요 없어지면 버리면 되는 존재. 사모님, 그래도 법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법이 뭘 알아? 시어머니가 조정위원을 쳐다봤어요.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제가 뭘 가져갈 게 있어? 번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평생 집에서 밥이나 먹었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서유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방에서 저는 혼자라는 걸,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서명하세요.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제 청춘, 제 인생, 그게 다 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거래가 끝난 것처럼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폐가 서류는 내일 보내줄 테니까 짐 싸서 빨리 나가.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나갔어요. 남편도 따라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유진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 말투 조롱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조정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는 폐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기와 무너진 담벼락, 120년 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집,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실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법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이었는데 아직 겨울 같았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폐가 그 집밖에 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폐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다시 봤어요. 120년 된 집, 충북 청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이거 하나라니. 그런데요. 그 폐가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충북 청원.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산 아래까지.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저는 그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보다 더 심했어요. 기와는 반 이상이 깨져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고요.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어요. 120년. 그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대문이 없었어요. 그냥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잡초를 헤치면서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어요. 낙엽인지 쓰레기인지. 현관. 아니, 현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문짝이 떨어져 나가 있었거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코가 먹먹해졌습니다. 거미줄이 얼굴에 닿았어요. 손으로 휘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방이 3개 있었어요. 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나서 햇빛이 들어왔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가 있었어요. 오래된 흙 아궁이. 위에는 녹슨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오면서 대충 챙겨온 것들이었어요. 비닐봉지, 고무장갑, 수세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쓸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쓰레기를 모았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재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어요. 삽으로 재를 퍼냈습니다. 1삽, 2삽, 3삽. 그때였어요. 스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뭐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아궁이 안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쥐 같았습니다. 저는 막대기를 들었어요. 마당에서 주워온 나뭇가지였습니다. 아궁이 안으로 막대기를 넣어 휘저었어요. 나가, 나가. 쥐를 쫓으려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그런데요. 이상했어요. 한쪽 벽을 두드렸을 때 소리가 달랐습니다. 툭, 툭, 퉁. 마지막 소리.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막대기를 멈췄습니다. 다시 두드려 봤어요. 퉁, 퉁.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른 곳은 단단한데 이 부분은 속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궁이 안쪽을 비췄어요. 흙벽. 오래된 흙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금이 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금이 아니었습니다. 틈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은 틈.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 틈에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힘을 줘서 잡아당겼습니다. 우드득. 흙이 떨어졌어요. 벽 한 부분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뒤에 공간이 있었어요. 숨겨진 공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금빛.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금빛이었어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금괴, 금괴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더 깊이 비췄어요. 1개가 아니었습니다. 2개도 아니었어요. 쌓여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양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무거웠어요.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순금, 그리고 숫자. 저는 다시 안쪽을 봤습니다. 금괴 옆에 무언가가 더 있었어요. 가죽 가방.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삭아서 벗겨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들.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날짜가 보였습니다. 1943년. 80년 전.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어요.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자금 관리 명세.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독립운동자금.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서류를 더 봤습니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기부자 명단 같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저는 그 종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본 자금은 강석주 의사가 관리하며 광복 후 독립정부에 헌납할 것임. 강석주. 그 이름 아래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1945년 8월 16일 강석주 의사 체포. 밀고자 한병철. 한병철. 안.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안. 남편 성이 한이었어요. 한태수? 한병철. 설마. 저는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토지강제 이전 문서. 1945년 10월. 강석주 가옥 및 토지를 한병철에게 이전함. 이 집. 이 폐가 원래 강석주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거예요. 독립운동가의 집. 그걸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빼앗은 거였습니다. 한병철. 한태수의 할아버지.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저한테 이 집을 준 건 이 집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금괴, 독립운동자금, 그리고 친일의 증거. 저는 금괴를 바라봤습니다. 대충 세어봤어요.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라고? 저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30년의 대가가 폐가 한 채라고 했지. 근데 그 폐가에 이런 게 있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것도 과부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병철. 남편의 할아버지. 친일파였어. 독립운동가를 밀고 하고 그 재산을 빼앗은 사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이었어요. 기회.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금괴도 일단 숨겨진 공간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폐가에 앉아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 문서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그 문서들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병철, 강석주, 밀고, 토지 강탈.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어요. 근현대사 자료실. 실례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자료를 찾고 싶은데요. 사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분을 찾으시나요? 강석주라는 분이요. 충북 청원 출신이에요. 사서가 컴퓨터를 검색했어요. 강석주 의사요. 자료 있습니다. 잠시만요. 의사라고 했어요. 의병 의사 할 때 그 의사.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오래된 책과 복사본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강석주 1895-1945. 충북 청원 출신. 1919년 31운동 참여 후 만주로 망명. 독립군 자금 조달 활동. 1943년 귀국하여 국내 비밀 조직 운영. 1945년 8월 16일 밀고로 체포. 같은 해 10월 옥중 순국. 밀고. 그 단어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문서에 적힌 것과 똑같았어요. 밀고자 한병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강석주 의사의 가옥과 토지는 해방 직후 밀고자 한병철에게 강제 이전됨. 이후 한병철 일가가 소유.
손이 떨렸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 패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던져준 그 집, 원래 독립운동가의 집이었어요. 그걸 남편의 할아버지가 빼앗은 거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서관 근현대사 연구원입니다. 강석주 의사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혹시 어떤 이유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폐가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집에서요. 연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충북 청원에 있는 폐가요. 아궁이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강석주 의사의 친필입니다. 확실해요? 네. 저도 강석주 의사를 연구했거든요. 이 필체 틀림없습니다. 연구원이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독립운동자금 관리 명세.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저는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연구원이 그 문서를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병철, 밀고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연구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병철이요? 물론 알죠. 청원 지역 유지였어요. 해방 후에 땅을 많이 모았고 아들 때에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 아들이요? 한상호. 한빛건설 창업주요. 지금은 손자가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한상호. 한태수의 아버지. 그 손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한태수예요. 연구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전 남편이거든요. 연구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위자료로 그 폐가를 받았고요. 그 집 아궁이에서 이 문서들을 발견한 거예요. 연구원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세상에, 이 문서들 진짜 맞는 거죠? 네, 틀림없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발견입니다. 연구원이 다시 문서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금괴는요? 문서에 독립운동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어요. 금괴도 같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100개가 넘어요. 연구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직 그 집에 있단 말입니까? 네. 연구원이 일어섰어요.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변호사를 만나셔야 해요. 변호사요? 네. 금괴 소유권 문제도 있고 이 문서들의 법적 효력도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건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있으세요? 연구원이 명함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 관련 소송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연락드려 볼게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최영진 변호사. 그리고요. 연구원이 말했어요. 강석주 의사 후손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후손이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증손자가 있을 겁니다. 강민호라는 분이에요. 역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강민호. 독립운동가의 증손자.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영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벽에 독립유공자 관련 감사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금괴도 있어요. 금괴요? 100개가 넘어요. 문서에 적힌 대로 독립운동자금이에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윤정혜 씨,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일단 금괴 소유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집이 현재 윤정혜 씨 명의라면 집안에서 발견된 물건도 원칙적으로 윤정혜 씨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괴가 제 거라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요. 변호사가 문서를 가리켰어요. 이 문서대로라면 금괴는 원래 독립운동자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강석주 의사 소유였고요. 한병철이 불법으로 빼앗은 거죠. 그럼요. 강석주 의사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후손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왜요?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도 피해자거든요. 한태수한테, 그 집안한테.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얘기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일,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외면, 내연녀, 이혼, 폐가 한 채. 변호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하게.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일단 금괴 소유권을 확정 지어야 해요. 강석주 의사 후손과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엔요? 이 문서들을 공개합니다. 한병철이 친일파였다는 증거, 독립운동가를 밀고하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증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한태수 회사는요? 한빛건설이요? 친일파 후손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겠죠. 주가는 폭락할 거고 거래처들도 등을 돌릴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철저하게요?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태수 개인의 비리, 시어머니의 과거, 내연녀의 약점. 찾을 수 있어요? 찾아야죠.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혜 씨, 이 싸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복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폐가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과부네. 그 말,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던 눈, 서유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 비웃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기다려. 다 갚아줄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강석주 의사의 증손자, 최영진 변호사가 연락을 해줬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윤정혜 씨? 네, 맞아요. 강민호입니다.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문서들 진짜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어요. 원본은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증조 할아버지 필체가 맞아요. 확실해요? 네. 집에 유품이 있거든요. 필체를 비교해 봤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고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한병철이라는 사람. 알고 계셨어요? 네.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고조 할아버지를 밀고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몰락했다고. 강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거든요. 이제 증거가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원래 선생님 증조 할아버지 집이에요. 제가 발견한 그 폐가.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문서에 있어요. 한병철이 강석주 의사를 밀고한 뒤에 그 집과 땅을 빼앗았다고. 그 집이 지금 제 명의예요. 이혼 위자료로 받았거든요. 강민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 한병철 후손이 당신 전 남편이라고요? 네. 한태수? 한빛건설 대표예요. 강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빛건설 아세요? 알죠. 몇 년 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적 있어요. 친일파 후손 기업 명단 만들 때 결과가 어땠어요? 증거가 없어서 명단에 못 올렸어요. 강민호가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증거가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 씨, 저한테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네. 금괴 있잖아요. 100개가 넘는 금괴. 그게요? 법적으로는 제 소유예요. 그 집이 제 명이니까. 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원래는 선생님 증조 할아버지 거잖아요. 독립운동자금이었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에요. 금괴를 반반 나눠요. 뭐라고요? 반은 제가 갖고 반은 선생님이 가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강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이 문서들 공개해요. 한병철이 친일파였다는 거, 독립운동가를 밀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 한빛건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강민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요? 왜 굳이 공개를 원하세요? 복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30년 동안 그 집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시부모 병수발하고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쫓겼어요. 위자료로 폐가 한 채 받고 30년이 그게 전부였어요. 강민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폐가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기회예요. 저한테도 선생님한테도.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원했던 거거든요. 증조 할아버지 명예 회복. 그리고 그 친일파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 강민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합시다. 네. 같이 해요. 그날 오후 저와 강민호는 최영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금괴 공동 소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금괴 시가가 대략 800억 정도 됩니다. 강민호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800억, 400억씩.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의 대가가 폐가 한 채라고 했는데 그 폐가에서 400억이 나왔어요. 다음 단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빛건설 비리 조사를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한빛건설 하도급 비리, 불법 리베이트, 세금 탈루, 안전기준 위반.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근데 이건 회사 문제예요. 한태수 개인을 잡으려면 더 필요해요. 더요? 네. 그래서 조사를 더 했어요. 변호사가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서유진, 한태수 씨 내연녀요. 저는 그 이름에 손이 떨렸어요. 뭐가 나왔어요? 사기 전과가 있어요. 뭐라고요? 5년 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위장 이혼 후 재산 빼돌리기. 전 남편이 고소해서 집행유예 받았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여자가, 네. 한태수 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서유진이 경력을 숨겼거든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관련이에요. 시어머니요? 박영자 씨. 1985년에 친정 재산 횡령 정황이 있어요. 횡령이요? 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독식했어요. 다른 형제들 목까지 가로챘거든요. 당시에 고소당할 뻔했는데 합의로 무마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안이 전부 그랬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당연한 사람들. 이것도 공개할 수 있어요? 네. 적절한 시점에.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친일 문제로 여론을 잡고 그 다음 회사 비리, 그 다음 개인 스캔들, 파상 공세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타겟은요? 변호사가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 씨, 시민단체 쪽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강민호가 대답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 연합 명의로 할 수 있어요. 한병철 친일 행적 공개 기자회견. 좋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윤정혜 씨, 준비되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꺼져. 30년 동안 뭘 했어?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던 눈. 서유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웃던 입꼬리. 저는 대답했어요. 시작하죠. 그날 밤, 폐가로 돌아와서 저는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금괴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첫 번째 타겟, 시어머니. 이것도 과분해. 그 말, 갚아줄게요. 평생 잊지 못하게. 2주 후, 서울 프레스센터. 저는 기자회견장 뒤쪽에 서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 강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연합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저희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공개합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945년 8월 16일, 해방 바로 다음 날, 독립운동가 강석주 의사가 체포됐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밀고자는 한병철,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한병철은 강석주 의사를 일본 경찰에 밀고 한 뒤 그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독립운동자금까지. 강민호가 문서 복사본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강석주 의사의 친필 문서, 그리고 토지 강제 이전 기록.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한병철의 손자가 현재 한빛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수 대표,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한빛건설, 연 매출 2조 원의 대기업. 그 시작이 친일 반역자의 재산 강탈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폐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 한빛건설 친일파.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충격. 한빛건설 창업주 친일파 후손이었다. 독립운동가 밀고하고 재산 강탈. 한빛건설의 어두운 역사. 한태수 대표 할아버지 친일 행적의 침묵.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였어. 한태수였습니다. 뭐가요? 시침이 떼지 마. 그 문서 내가 흘린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폐가에서 뭔가 나온 거야? 그렇지?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대답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그래서 어쩔 건데요? 한태수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가만 안 뒀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게 하고 종처럼 부리고 구박하고 마지막엔 폐가 한 채 던져주고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 폐가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당신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한태수가 이를 갈았어요. 윤정이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뭐? 이건 시작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켰어요. 한빛건설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한빛건설 주요 거래처 계약 재검토 움직임. 시민단체 한빛건설 불매운동 돌입. 친일 기업 논란. 한태수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기사를 읽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진 변호사였어요. 윤정혜 씨, 뉴스 보셨죠? 네.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 박영자 씨, 어젯밤에 쓰러지셨대요. 쓰러졌다고요? 네. 뉴스 보다가 쇼크를 받으셨나 봐요.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병원이에요.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윤정혜 씨? 네. 듣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꺼져. 30년 동안 뭘 했어?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과부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심각해요? 글쎄요. 일단 의식은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82년 동안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짓밟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대가가 온 것뿐이에요. 다음 단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행하죠. 시어머니 횡령건도 준비됐어요. 언제요? 내일 기사 나갑니다. 시어머니 친정 재산 횡령, 시동생 유산 가로채기, 30년 전 합의서까지 확보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데 윤정혜 씨,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태수 씨가 연락 왔죠? 네. 뭐라던가요? 가만 안 두겠대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조심하세요. 저쪽도 변호사 붙일 거예요. 알아요. 저는 폐가 안을 둘러봤어요. 아궁이 안에 금괴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대로였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진실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석주 의사, 독립운동가,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분. 그분의 금괴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 횡령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빛건설 회장 모친, 30년 전 친정 재산 횡령 의혹, 시동생 유산 가로챈 박영자 씨 합의서 존재 확인, 친일파 집안의 횡령까지, 한씨 가문 도덕성 논란, 한빛건설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20%. 저는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타겟. 서유진. 고생 많으셨네요. 그 비웃음. 내 차례야.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폐가 마루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서유진의 얼굴이 떴습니다. 한빛건설 대표 내연녀, 사기 전과 있었다. 기사 제목이었어요. 앵커가 읽었습니다. 한빛건설 한태수 대표의 내연녀로 알려진 서유진 씨가 5년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서유진 씨는 2019년 전 남편 김준혁 씨와 위장 이혼 후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인터뷰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진짜 이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재산 빼돌리려고 한 거였어요. 그 여자 처음부터 돈밖에 관심 없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 제 딸뻘 되는 그 여자, 고생 많으셨네요. 그 비웃음, 이제 내 차례야. 뉴스가 계속됐어요. 서유진 씨가 한태수 대표에게 접근한 것도 재산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 김준혁 씨는 그 여자 패턴이 똑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한태수도 당한 거네 크크크. 사기꾼한테 홀린 바보. 안 해버리더니 사기꾼한테 속았네. 전처가 불쌍하다. 전처, 저였어요. 불쌍하다. 아니, 저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최영진 변호사였습니다. 뉴스 보셨죠? 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서유진 씨 관련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한태수 반응은요? 아직 공식 입장 없어요. 근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유진 씨랑 연락이 안 된대요. 도망간 건가요? 아마도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발 빼려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한태수는 그냥 돈줄이었으니까. 그리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금괴 소유권. 오늘 법원 판결 났어요. 판결이요? 네. 윤정혜 씨와 강민호 씨 공동 소유로 확정됐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요? 네. 판결문 나왔어요. 그 집이 윤정혜 씨 명의니까 집안에서 발견된 물건도 윤정혜 씨 소유. 그리고 독립운동자금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서 강민호 씨한테도 절반 권리를 인정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금괴 시가가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현재 시세로 823억 원입니다. 823억. 제가 받는 게 절반. 411억. 30년의 대가가 폐가 한 채라고 했는데 그 폐가에서 411억이 나왔어요. 윤정혜 씨, 이제 다음 단계 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요? 한빛건설 지분 매입이요. 주가가 40% 넘게 빠졌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매입할 수 있어요? 411억이면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지분 15% 정도 가능해요. 15%면요? 3대 주주가 됩니다. 한태수 다음으로 큰 주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폐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30년.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밥 짓고 구박 듣고 참고 또 참고 그 30년이 이제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요. 한태수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정희야. 30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저를 정희 씨라고 불렀거든요. 차갑게 거리를 두면서 왜 전화했어요? 제발.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그만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 회사도 무너지고 있어. 유진이도 도망갔어. 그래서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30년 동안 널 무시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응. 사과할게. 제발 멈춰줘. 30년 동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라고 할 때,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할 때, 다른 여자 만나면서 저한테는 눈길도 안 줄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한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할 때, 폐가 한 채 던져주면서 이것도 과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과했어요? 안 했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거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한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무서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럼 됐네요. 뭐, 제가 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당신이 무서워하는 거, 모든 게 무너지는 거.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뭐, 지분 매입 시작했어요. 한빛건설 지분 15%.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주주총회에서 봐요. 한태수 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또 터졌어요. 한빛건설 지분 15% 대량 매입. 매입 주체는 친일 논란 한빛건설. 새로운 대주주 등장. 한태수 대표 경영권 위협받나. 저는 기사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직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태수, 당신을 완전히 끝낼 거예요. 주주총회. 거기서 끝내줄게요.
한 달 후, 한빛건설 임시 주주총회. 저는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30년 동안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집은 15% 매입한 사람이래. 한태수 전 부인이라던데?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한태수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 3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던 눈,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태수 대표이사 해임의 건. 둘째,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 술렁임이 더 커졌어요. 의장이 계속했습니다. 먼저 해임의 건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강민호도 손을 들었어요. 그 외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한태수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 찬성 67%, 반대 33%.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한태수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사람, 제 인생을 짓밟던 사람, 이제 끝났어요. 다음 안건입니다.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 추천자가 계십니까? 강민호가 일어났어요. 윤정혜 씨를 추천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이 올라갔습니다. 찬성 71%. 가결되었습니다. 윤정혜 씨가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 창업주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고 시부모를 모셨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위자료로 폐가 한 채를 받고 쫓겨났어요. 저는 한태수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폐가에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의 시작이 뭐였는지, 독립운동가를 밀고 하고 그 재산을 빼앗은 것, 그게 한빛건설의 시작이었어요.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앞으로 한빛건설은 달라질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겁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께 사죄하고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할 말 있어. 한태수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를 내려다봤어요. 용서해줘. 한태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널 무시한 거, 구박한 거, 다른 여자 만난 거,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한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바라봤어요. 진심일까요? 아니,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잃을 게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저를 본 적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는 저를 감싸준 적 있어요? 제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태수 씨, 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30년 동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미안했잖아요. 이혼할 때도, 패가 던져줄 때도, 이것도 과분하다고 할 때도 한 번도 안 미안했잖아요. 한태수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미안한 거요. 진심이 아니에요. 모든 걸 잃으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용서 안 해요. 정희야,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한태수가 뭐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30년이 끝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충북청원. 그 폐가가 있던 자리. 이제 그곳에는 새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석주기념관. 강석주 의사의 이름을 딴 독립운동 기념관이었어요. 저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위를 들고 옆에는 강민호가 서 있었어요. 준비되셨어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시작하죠. 우리는 함께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기념관을 올려다봤어요. 금괴 수익금으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411억 중 200억을 기부했어요. 기념관 설립과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재단, 강석주 의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태수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회사를 잃고 재산을 잃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요? 요양원에 계세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대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유진이요? 구속됐어요. 전 남편 사기건으로 재판받고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대가를 치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강석주 의사님, 보고 계시죠? 당신의 금괴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밀고 한 자의 후손들은 다 갚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년 전 폐가 앞에 서서 울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30년의 대가가 이거라고. 허물어진 기와 무너진 담벼락.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집. 근데 그 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한빛건설 대표예요. 사회사업가예요. 독립운동가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기자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57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폐가 한 채만 받고 쫓겨났어요.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근데 그 폐가에서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기념관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삽니다.